네, 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양자 컴퓨터 출시 암호화폐의 운명은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 개발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양자 컴퓨터의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이런 성능이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서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 암호 알고리즘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양자 컴퓨터 시커머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하고는 많이 다르게 생겼죠. 지금 이게 보시는 그림이 이게 이 CPU 처리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의 정보 전달은 이 비트라고 하는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봐도 이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금 컴퓨터 시스템은 이진수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진수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0과 1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 0과 1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비트는 0과 1, 이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면 전구가 꺼져 있을 때 0, 켜져 있을 때 1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라는 게 여러 개가 모여서 작동을 하는데, 이 비트라는 것은 한꺼번에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게 회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0과 1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1이나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와서 다시 또 어떠한 다음 연산에 또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연산이 이 전의 값이 나오면 또 다음 연산이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일반 컴퓨터가 가진 이 비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비트가 4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각각의 비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0하고 1, 둘 중에 하나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총 16가지밖에 되질 못합니다. 보신 것처럼 0000, 0001, 0010, 0011 이런 식으로 이게 이진수로 표현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로 표현이 된다면 0, 1, 2, 3 쭉 가가지고 여기 15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6개의 숫자를 16개를 한 가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16개를 결국에는 하나의 비트가 하나의 값밖에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6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큐비트라고 하는 정보 전달 단위로 처리가 되는데, 이 큐비트라는 것은 일반 컴퓨터의 비트와는 달리 0과 1을 동시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자 역학에 있는 이 중첩이라는 것과 이 얽힘이라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비트에서는 0하고 1 둘 중에 하나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큐비트라는 것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첩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얽힘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각각이 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가지고 한꺼번에 동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6가지의 그 경우를 모두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 좀 심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비트가 갖고 있는 것과 이 큐비트의 차이점을 또 알기 쉽게 비유를 하면, 이 비트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책을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라는 애는 이 책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해하는 거죠. 동시에.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많은 조명을 받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 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뭐 AI가 나오고 뭐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고 뭐 이러한 일반적인 기술의 발전 단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술의 개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이 컴퓨팅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는 이게 중요한데,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특정 분야에서 기존의 컴퓨터와는 아주 압도적인 계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암호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 양자 컴퓨터가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가 있는데, 암호 알고리즘 중에 이 RSA나 ECC와 같은 이런 암호 프로토콜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모든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이 알고리즘이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암호화 시스템을 완전히 쉽게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금융이라든지 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암호화 같은 이런 분야가 우리의 그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같은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를 조합을 한다든지 뭐 조합을 여러 개를 다 조합을 해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다 해봐서 결국에 최적의 결과를 뽑아내는 문제인데, 일반 슈퍼컴퓨터로도 거의 뭐 몇 달씩 걸리고 뭐 길게는 뭐 연단위까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로 풀게 되면 단 몇 분 만에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혁신적인, 뭐 혁신이라는 말도 사실 붙이기 어려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후 변화하는 거 역시 엄청나게 많은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일기예보가 계속 틀리는 것 중에도 하나가 이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컴퓨팅 시스템으로 현재의 그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상 예측 보도가 많이 틀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화 문제,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다 하나씩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고 가장 짧은 시간에 최적화된 그 경로만 딱 추려가지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경로를 계산하지 않아도 한 번의 계산으로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 양자 컴퓨터가 결국에는 미래 패권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나라의 그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나라의 국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양자 컴퓨터를 선점을 한 나라가 결국에 모든 그런 보안이나 혁신 같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강대국들이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지금 뛰어들고 있죠. 단순히 우리가 486, 586, 64비트 PC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개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압도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에 영향을, 어떤 위협을 미치는 건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가장 많이 최적화된 문제가 암호를 해독하는데 가장 많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이 양자 컴퓨터와 암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개키 알고리즘,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을 엄청나게 빠르게 해독을 할 수 있어요. 이 암호화폐의 지갑, 우리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개인 키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개인 키를 추적해서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예전 수학 시간에 배웠죠.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얘를 일반적인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소인수 분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인수 분해가 기본이 돼서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아주 쉽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보안의 위협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무결성 부분인데, 무결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만약에 조작을 해서 1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조작을 하면은 그거는 사실 블록체인이 될 수가 없죠. 블록체인이 왜 대단한 기술인 게 이 컴퓨팅 시스템에서 이 무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이 강점 하나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해시라는 그 암호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결성을 보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블록이 쌓일 때 아래에 있었던 그 해시 코드를 여기 삽입하고, 또 쌓을 때 여기에서 전에 있었던 해시 코드를 삽입하고, 결국 이렇게 쌓여서 이 하나의 블록을 해독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블록을 다 암호를 까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이 무결성이 보장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결국에는 이 양자 암호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보안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신뢰와 보안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이 보안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탈중앙화 시스템의 핵심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이 발표될 때마다 암호화폐 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컴퓨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해결할 수 없는 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상용화와 이 활용까지는 사실 아주 높은 벽이 존재를 해요. 결국 이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이 큐비트와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필요한데요. 왜 양자 컴퓨터가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까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 큐비트의 개수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큐비트의 개수가 한 수백 개 정도로밖에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IBM 같은 부분에서 433개의 큐비트, 그리고 구글에서 70큐비트, 그리고 이온큐에서 결국에 29개.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존의 암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큐비트 수를 살펴보면 그 ECDSA라는 그 암호 프로토콜이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이랑 대부분의 암호화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서명 알고리즘인데, 256비트짜리의 ECDSA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거의 약 1500개의 논리 큐비트가 필요하고, 오류 수정까지 고려한다면 100만 개 이상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까 뭐 400개, 뭐 70개, 30개, 이거랑은 사실은 되게 많은 괴리가 있죠. 그리고 이 SHA-256 해시 함수인데, 아까도 해시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블록체인의 블록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채굴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해시 함수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시 함수 역시 풀기 위해서는 10만 개 이상의 큐비트가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RSA라고 하는,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이 RSA라는 이 알고리즘 역시 2048비트짜리의 그 RSA 알고리즘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거의 약 4000개의 큐비트가 필요하고, 이 오류 수정을 감안하면 20만 개 이상의 물리 큐비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실제 암호화폐에 위협을 줄 정도의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멀리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양자 컴퓨터를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 큐비트라는 거가 단순히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큐비트라는 것은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그런 초전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전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의 환경을 요구하고, 뭐 마이너스 30도 이 정도 수준의 온도가 아니라 섭씨 273도에 가까운 이런 극저온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 환경에서는 양자 컴퓨팅을 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양자 분야가 이 오류가 엄청나요. 100% 중에 10%, 20% 오류가 아니라 뭐 95% 이상의 오류로 나타내고, 나머지 5%만이 제대로 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류를 수정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프라 또한 부족해요. 왜냐면은 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개발 환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도 문제지만 이 자금도 엄청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대부분 구글이나 IBM 그리고 MS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규모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암호화폐 업계는 결국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는 연구 또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있어요. 이 양자 암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연산의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연산을 피해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순차적인 연산. 그래서 이 하나가 해결되고 거기에 또 그 문제로 하나가 해결되고 또 그 문제로 또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엮어 나가게 되면은 이 양자 암호를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피해서 암호를 만드는 부분을 이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는 래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이 격자 기반 암호라는 것과 이 해시 기반 서명,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은 우리 암호화폐는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잖아요. 향후 양자 컴퓨터 대응을 위한 이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역으로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을 하잖아요. 이 분산적으로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을 하는데, 결국 이 노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무결성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겠죠. 이러한 계산력으로 트랜잭션을 검증한다든지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또 사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암호화폐를 연관 짓는 거는 아직은 사실 먼 미래의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신문에서도 NVIDIA의 CEO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 20년이 필요하다고까지 또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20년이 아니라 한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더 연구가 더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암호화폐에 연결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 세력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양자 컴퓨터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터져 나와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 말고 이러한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화폐와 양자 컴퓨터는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서로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시너지를 주는 거지 서로 위협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걱정하기 전에 사실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이미 원시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시인.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IT 시스템에 신뢰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결국에는 다 암호 기반인데, 이 암호를 못 쓰게 되면은 우리는 원시인으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와 이 암호화폐가 계속 논란이 됐었던 이 양자 컴퓨터와 암호화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